계속해서 허드슨강 동쪽 강변에 자리한 몇 개의 워터프론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지도에서 보시면 맨하탄 섬을 가운데 두고 허드슨강이 이제 두 가닥으로 나뉘는데, 왼쪽 즉 허드슨강 서쪽은 뉴저지주고 오른쪽은 뉴욕시에 속하는 브루클린, 퀸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맨하탄의 형형색색 그 마철룩 건물들하고 스카이라인을 제대로 보자면은 맨하탄 시가지에서는 어렵고 오히려 허드슨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에펠탑을 흉물로 여겼던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에펠탑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곳은 지금은 잘 정비된 강변 공원들이지만은 사실 과거 이곳은 화물과 여객선이 오르내리던 항만 물류의 중심이었고, 또 이를 활용한 공장들이 절비해 있던 공장지대였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때 한강변에 당일리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강 건너편에 영등포하고 구로동 일대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겐트리 프라자 파크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파크 그리고 도미노 파크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겐트리 프라자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뉴욕주의 주립공원이죠. 이 공원은 뉴욕시의 자치령인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4.9헥타, 15,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과거 이곳은 뉴욕항을 분주히 오르내리던 화물선들의 선적과 하역이 이루어지고 또 편리한 수운을 이용해서 크고 작은 공장들과 조선소가 있던 곳입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겐트리라고 부르는 큰 대문처럼 생긴 거대한 기중기가 그대로 남아야 있습니다. 이 기중기는 192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용도는 인근 공장에서 생산한 공산품들을 실은 화물열차를 그대로 달랑 들어가지고 허드슨강을 오가던 바지선에다가 옮겨 싣던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는 이런 근대산업유산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일대를 주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설계는 뉴욕시의 조경 설계이사인 아벨 바이넨슨 부츠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과거 겐트리라고 불리던 거대한 기중기와 그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25년에 만들어졌고 1970년대까지 사용됐지만은 그 이후 폐쇄되어 방치되었다가 공원으로 탈바꿈해서 1단계 개방한 것이 1998년입니다. 겐트리는 800톤짜리 화물선을 실은 열차를 15분 내에 바지선에다가 옮겨 실었다고 하는데, 이 겐트리의 높이는 18피트, 약 한 5.5m 되죠. 겐트리 뒤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쪽, 즉 맨하탄 쪽에서 바라보는 광변에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이곳 지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겐트리 파크 수변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건너편이 맨하탄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유엔 본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1952년에 건설된 39층짜리 건물인데, 당시로서는 초고층 건물이었겠지만 지금은 주변의 고층 빌딩이 절비해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산책로로 쓰이고 있지만 과거 이 데크도 화물열차를 싣고 내리던 도크로 쓰였던 것입니다. 선박의 이미지를 한 폴리 구조와 야외 탁자, 전망 의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공원에는 웬만하면 야외 탁자와 의자가 다 비치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충분치는 않지만 공원에 의자가 잘 갖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야외 탁자까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근데 탁자가 있고 없고가 공원 이용 경험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당시 여행자였기 때문에 배낭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등에 메고 손에 든 게 많았으니까 길 가다가 한 번씩 배낭을 엎어서 이것저것 뒤져보려면 이런 탁자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도 했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탁자가 있으면 팔을 걸치기가 좋으니까
휴식하는 자세가 편해지죠. 게다가 탁자가 있으면 휴대폰 꺼내서 이것저것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기도 편하죠. 따라서 거북목 현상도 줄어들죠. 게다가 가끔씩은 주변 상가에서 도시락 사서 탁자 위에 놓고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하고 없는 의자에서 느끼는 그 피로도 차이만큼이나 공원에 탁자가 있고 없고가 편안한 휴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원에는 가능하면 이곳저곳에 벤치와 일체화된 이 간단한 테이블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겐트리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파크입니다. 이 공원은 겐트리 공원하고 이어져 있는데 헌터스 포인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더니 사냥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당초 17세기 중엽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낸 영국 해군 선장 이름이 조지 헌터였더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19세기 초부터 헌터스 포인트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일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변 공단지대였었는데 1970년대 이후로 산업이 쇠락하고 슬럼화되어 가던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재개발을 추진해서 서민주택지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남쪽 수변에 멋진 공원을 만든 거죠. 이 공원은 3단계로 추진되었는데 1단계는 2013년 8월에 개장했고 2단계는 2018년 개장했습니다. 2단계 준공식에 참석했던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모든 뉴욕 시민들은 세계적 수준의 공원과 공공공간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같은 새로운 공원은 우리 이웃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개발 지역에 만들어지는 멋진 공원 하나가 주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그런 점을 역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터스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강변 하한선을 미려한 곡선으로 처리해서 디자인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데다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특별한 의미는 태풍과 홍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원의 1단계 공사 중에 하리케인 샌드가 덮쳐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데 이로 인해서 2단계 구간 설계할 때는 풍수에 대비해서 타원형 잔디 광장에 단차를 두고 아래쪽은 인조 잔디를 깔아서 허드슨 강이 범람하면 침수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한편 침수되지 않는 위쪽에 천연 잔디를 깔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형 파빌리온을 조성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물살의 흐름을 완화하고 어리와 조류의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곳을 만들고 또 인공습지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또한 공원으로 연결되는 모든 가로는 바이오스웨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식생이 뒤덮인 또랑을 따라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서 빗물이 공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레 허드슨 강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뉴욕시 하수망과 더불어서 자연적인 우수배수 시스템을 갖춰서 하수관로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강물이 넘칠 때 침수되는 타원형 잔디광장은 일종의 유수지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타원형 잔디광장인데 단차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인조 잔디를 깔았는데 홍수 시에는 여기까지 이제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물에 잠기지 않는 계단 위쪽은 천연 잔디가 깔려 있죠. 이 잔디 광장은 다목적이어서 각종 스포츠 행사 그리고 인근 지역 학교 운동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파빌론입니다. 면적이 무려 1200제곱미터니까 약 365평 가량 되죠. 파빌리온 지붕에 설치한 이 54개의 태양광 패널이 연간 37,000kW를 생산해서 전체 공원의 전기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파빌리온 아래쪽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스낵코너, 야외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빌리온 아래쪽은 이런 모습이죠.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한 강물과 강 건너 맨하탄 마철루를 볼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설치된 야외
의자와 테이블들은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바닥 포장이나 벤치들이 모두 투수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죠. 파빌리온 뒤쪽으로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서 모래놀이는 물론이고 비치 발리볼 그리고 일광욕 등등 이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려견 인구가 급증해서 반려견 놀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트마시, 염습지라고 부르죠.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소금기를 가진 습지 말입니다. 이곳은 생태보건 사업의 하나로 복원된 염습지를 만들어 놓고 해안 침식 방지와 오염물질 정화효과 그리고 풍부한 서식처 제공과 같은 염습지가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염습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염습지 위로는 6.7m 높이의 구조물이 강을 향해서 15m가량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 공원의 산책로와 이어진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망대를 오르는 길에 염습지를 내려다봅니다. 전망대를 오르는 길은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목재 데크가 깔려 있어서 마치 선박의 갑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앞쪽으로는 전망이 탁 트여 있어서 허드슨강과 맨하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염습지 쪽을 내려다봅니다. 이 염습지는 사실 뉴욕시가 터널을 뚫을 때 나온 토사들을 다 모아서 매립해 만든 것이라는데 이 공원을 둘러보면 설악한 공업지대를 주거지로 재개발하고자 아주 매력있고 산뜻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낸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허드슨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첨단의 기술과 공법까지 동원돼서 명품 공원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늘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조경은 종합과학예술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도미노 공원입니다. 이 공원 역시 맨하탄 동쪽을 흐르는 허드슨 강변 공장지대에 조성된 수변공원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는 과거에 도미노 설탕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설탕 공장이란 게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카리브해에 연한 주로 쿠바에서 노예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가지고 배를 통해 이곳 뉴욕으로 가져왔으는 원료를 하역하고 불을 떼서 사탕수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용액을 필터링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결정하여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또 포장하는 모든 공정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는데 가장 번성했을 때는 종업원이 4,500명이 넘었답니다. 이로 인해서 1990년대 말에는 이곳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노동 파업이 있었고 결국 2004년 공장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치되어 있다가 2014년 Two Trees Management라는 개발 회사가 이 지역 일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곳을 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보존하기로 하고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설계는 하이라인을 설계했던 제임스 코너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원 남쪽 끝에서 접근합니다. 사진 가운데 구조물은 컨베어 벨트 일종인 그 스크루 컨베어인데 그걸 그대로 남겨서 조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가면 새로 지은 건물들이 눈에 띄는데 이건 과거에 이 지역 일대가 공장 노동자들이 살던 허름한 주거지였지만은 재개발을 하면서 복합 용도로 재건축, 재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원 한쪽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도그런이라고 부르더군요. 야트막한 마운딩 위에 나무 한 그루, 또 그 밑에 쉬고 있는 반려견 한 마리, 또 이를 지켜봐주는 그 견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뒤로 보이는 다리는 1903년에 건설된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로서 맨하탄 성과 롱아일랜드를 연결해주는 현수교입니다.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이 또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백인들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자주 나와서 선탠을 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건강상 많은 문제가 생긴다더군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문화죠. 잔디밭 뒤로는 비치 발리볼장이 있는데 이건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배구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설탕 공장 당시 시럽을 모아 보관하던 시럽 탱크가 보입니다. 오른쪽 강변을 따라서 쭉 이어진 1마일 정도 1.6km 산책로가 있고 강 건너 맨하탄 빌딩 숲도 보입니다. 가운데 굴뚝이 있는 구조물은 설탕 공장 당시의 그 중심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과거 이곳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골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또 앞쪽으로는 과거 설탕 시럽을 담았던 4개의 탱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바닥 분수와 휴게 벤치를 겸한 스탠드 형식의 데크가 깔려 있어서 한여름 낮에 인근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목재도 모두 설탕 공장에서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공원 설계 당시의 조감도를 실제 비교해 보면은 설계가의 그 기본 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서 2014년 봄에 이 건물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카라워크가 사진과 같은 스핑크스를 패러디한 흑인 여성 모습을 전시했습니다. 그 의미는 달달한 설탕 한 숟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당시 그 노동자들의 참상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원 휴게 공간입니다. 화단에 꽂혀있는 스크루 나사 모양 역시 설탕 시럽을 휘젓던 교반기를 보존해서 조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반기와 함께 배치된 파라솔과 이동식 의자가 재료와 색채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이곳은 가니메즈민 타코치나입니다. 타코는 옥수수로 만든 빵, 그 또띠아라고 하죠. 또띠아에다가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서 먹는 멕시칸 샌드위치죠. 여기서 타코와 멕시칸 맥주, 데킬라 칵테일을 파는데 과거 이 일대가 라틴계 이주민들이 살던 공장지대여서 그들의 전통 음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타코치나 간판이 걸려있는 저 철구조물 역시 왼쪽 끝 겐트리와 이어진 과거 화물을 수송하던 통로를 그대로 남겨서 전망대를 겸한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이 공공장소인데 공원 매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더욱이 맥주와 칵테일 같은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없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공원 관리에 드는 재정적 부담의 많은 부분을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의 일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는 마크 레이게만이라는 이 공공예술가가 설계한 것이라는데요. 디자인 컨셉은 설탕을 정제하는 프로세스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들이 사상수수 오두막으로 올라가서 당밀이 들어있는 사일로를 지나서 원심 분리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사용된 재료의 일부도 설탕 공장에서 나온 부품들을 그대로 활용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쪽에서 본 놀이터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해서 만든 역사성 있는 놀이터야말로 이 장소를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하탄과 허드슨 강을 배경으로 역사를 간직한 멋진 놀이터. 이런 특별한 장소를 명소라고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선베드에서는 겉옷을 벗고 편안히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허드슨 강과 맨하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런 모습들이 천국이 따로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설탕 공장 창고에 있던 철골 기둥 21개를 연결해서 만든 산책로를 겸한 2층 구조의 전망대입니다. 뒤쪽 하늘색 구조물은 사탕수수를 하역하던 겐트리 기중기고요. 아래쪽은 지붕이 있는 회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앞쪽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폐건물이 된 낡은 공장과 녹슨 철골, 그리고 깔끔하게 도색한 기중기, 그리고 전망대, 그 앞에 자유로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왠지 부조화스러우면서도 묘한 어울림이 있는 그런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코치나 앞에 마련된 야외 카페입니다. 타코치나에서 간단한 스낵류와 음료를 사서 이곳에서 먹습니다. 앞쪽으로는 2.5m까지 치솟는 바닥 분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물을 맞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강물로 샤워하는 것 같은 이런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옆으로 지나치면서 놀이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설탕 공장 스크류를 활용한 조각 정원이고요. 설탕 시럽 탱크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우리나라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물론 도미노 공원처럼 근대 사람 유적을 리모델링해서 공원으로 만든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2년 서울 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개장한 선유도 공원은 대표적인 사례죠. 이 선유도 공원이 2004년 아슬라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701지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도미노 공원과 가장 흡사한 사례가 저는 영등포에 있던 그 오비맥주 공장 이적지를 리모델링한 영등포 공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등포 공원은 과거 이 오비맥주 공장 부지였었는데 영등포 일대가 과밀한 도시로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결국 서울시가 오비맥주를 설득해가지고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그 자리에 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특별한 인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넓은 잔디밭과 강장, 그리고 분수대, 파고라, 연못, 놀이터와 풋살 경기장, 어디서거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평범한 공원의 모습이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죠. 좀 특별한 게 있었다면 이곳이 과거 오비맥주 공장 트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이 당금 소치라고 불리는 솥단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굳이 도미노 공원과 비교하자면 닮은 점이 많은데, 도미노 공원 부지나 여기나 한때는 잘 나가던 이 공장지대였지만 주변이 쇠락하면서 선로화되었다가 지금은 주변 개발 압력을 못 이겨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 공원은 부지가 가진 역사성을 잘 살리면서 리모델링이 성공해서 각광받는 명소가 됐지만, 영등포 공원은 그런 좋은 인프라를 살리지 못하고 특색 없는 평범한 동네 공원에 그치고 만 점이 무척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앞서 허드슨 리버 파크와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첫째가 이제 예산 문제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빨리빨리 지상주의, 우리 조급성, 이런 것들이 또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또 그것을 기다려주는 시간, 이런 걸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에 대해 자긍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혹독한 일제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우리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지 못해서 새 것은 좋은 것이고 낡은 것은 빨리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에 쉽게 길들여져서 오래된 것은 서둘러 부셔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생각. K-팝이 세계를 주름잡고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제발 이제 이런 실수 좀 되풀이하지 말자. 또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꼰대스러운 이야기죠. 네, 또 하나의 허드슨 강변 공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파크 사우스인데요. 이 공원은 센트럴파크에 이어서 맨하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녹지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사실 1920년대 건설된 맨하탄 섬 유일의 화물 열차 노선이 지나갔었는데, 당시 뉴욕 인구의 대부분이 이 화물 노선을 따라서 운송되어 온 식료품과 우유를 공급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뉴욕의 생명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화물 운송과 철도 운송이 쇠퇴함에 따라서 1970년대 중반에는 철도가 폐쇄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 지역 민간단체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공헌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지고 1992년부터 본격적인 공헌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는 기관차는 당시 운행하던 뉴욕 센트럴 레일로드 소속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겐트리 공원에서 보았던 화물열차를 바지선으로 옮기던 대형 기중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산업설비를 그대로 남기면서 주변 일대를 정비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 공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석 석축삭기로 정비했고 강변 말뚝들은 새들을 유치하기 위한 배려죠. 이곳 시설들은 2003년 미국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민들, 특히 뉴요커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이곳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서 주변 일대는 새로 지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강변 쪽은 과거 화려했던 영광을 보여주는 산업설비들과 함께 강변 생태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는 쓸모없게 된 산업유산을 잘 보존함과 더불어서 허드슨 강변 생태 보존을 위한 이 미국민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공법이죠. 도입 식물들도 허드슨 강변 생태에 적합한 야생 초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한 산책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들과 자연 소재를 사용한 산책 데크 그리고 충분한 휴게시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 도시공원에서는 전망 좋은 뷰 포인트에는 어김없이 이처럼 의자와 탁자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분한 그늘과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탁자 그리고 휴지통과 음수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고 오래 머물러야 공원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거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공원은 앞서 브라이언트 공원의 사례에서 봤듯이 급속히 슬럼화되어 가겠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여깁니다.